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이곳에서 풀고 가세요. 혹시 70대가 되면 지출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현실은 정말 다릅니다. 통계청이 지난 2월에 발표한 2024년 가계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가구당 월 평균 소비 지출이 289만 원으로 전년보다 3.5%나 늘었어요. 특히 대한상공회의소 분석에 따르면 60대 이상에서는 의료비뿐만 아니라 악기, 사진, 취미활동 지출이 급증하면서 건강하게 즐기며 사는 노년이 새로운 트렌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소비 증가가 모두 계획적이고 필요한 것일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지출이 늘어나고 어느 순간 통장 잔고가 예상보다 빨리 줄어드는 경험을 하고 계실 거예요. 오늘은 70대 이후 노후를 무너뜨리는 6가지 함정과 이걸 피해서 오히려 통장을 불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새는 돈을 막고 매달 돈이 쌓여가는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함정, 건강 불안을 파고드는 과도한 지출. TV 홈쇼핑 채널을 돌리다 보면 이런 광고를 보게 돼요. 이거 하나면 혈액이 맑아져요. 한 달만 드시면 무릎 통증이 사라져요. 그 순간 마음이 확 움직이죠.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건강은 정말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니까요.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를 보면 2024년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정말 많이 커졌더라고요. 그런데 이 중 상당 부분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제품들이라는 게 문제예요. 하버드 의대에서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건강에 대한 불안이 클수록 제품 효과에 대한 검증 없이 구매할 가능성이 2배 이상 높아진다고 해요. 불안한 마음이 이성적 판단을 앞서는 거죠. 실제로 제가 아는 분 중에 200만 원짜리 의료기기를 구입하신 분이 계세요. 막상 받아보니 일반적인 마사지기와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런데도 혹시라도 효과가 있을까봐 반품하지 않고 그냥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건강 관련 제품을 구매하실 때는 조금만 여유를 갖고 결정하시면 어떨까요? 오늘만 특가라는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일주일 정도 생각해 보신 후에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면 의사나 약사 선생님과 상담해 보시고요. 두 번째 함정, 남의 시선을 의식한 소비. 백화점에서 명품 가방 하나 사서 친구 모임에 들고 나갔더니 어머, 역시 다르시네요 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 순간 기분이 정말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분이 일주일도 안 가서 사라지고 다시 뭔가 새로운 걸 사고 싶어지더라고요. 대한상공회의소의 2024년 세대별 소비 성향 분석을 보면 60대 이상에서도 이런 과시적 소비 패턴이 꽤 나타난다고 해요. 특히 모임에서 혼자 다른 선택을 하기 어려워하는 심리가 강하게 작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모임에 나가보시면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다들 3만 원짜리 점심을 시키는데 나 혼자 10,000원짜리 먹자고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같이 먹자 하면서 더 많은 돈을 쓰게 되는 거예요. 산악회, 노래교실, 동창회 이런 모임들의 회비와 식사비, 선물비를 합치면 한 달에 적어도 20만 원에서 30만 원은 나가더라고요. 1년이면 3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이에요. 그런데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남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뭘 입고 다니든 얼마짜리 가방을 들고 다니든 사실 일주일만 지나면 다들 잊어버려요. 이럴 때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보다 우리 통장이 감당할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진정한 친구라면 여러분의 경제 상황을 충분히 이해해 줄 거예요. 세 번째 함정, 자녀와 손주에 대한 끝없는 지원. 여러분,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 볼까요? 자녀가 아버지, 전세 자금이 좀 부족해요 라고 말하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손주가 학원비 때문에 고민한다는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어떠신가요? 참 이상한 게 마음은 주고 싶은데 지갑은 점점 가벼워지더라고요. 그리고 한번 도와주기 시작하면 이상하게도 다음번엔 더 쉽게 또 도와달라는 말이 나와요. 한국은행의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 계시더라고요. 60대 이상 가구 중 거의 절반 가까이가 자녀에게 정기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해요. 평균적으로 한 달에 50만 원 정도씩 지원하고 계시는 거죠. 제가 실제로 만났던 한 어머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큰아들 결혼할 때 마지막이야 라고 하시면서 1억 2천만 원을 지원하셨어요. 그런데 2년 후에는 전세자금 5천만 원, 그 다음엔 차량 구입비 3천만 원이 이어졌거든요. 그러다가 3년 후 아들이 사업자금을 요청하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어머니, 그동안 도와주신 것처럼 이번에도 좀. 그 순간 어머님이 깨달으신 거예요. 사랑으로 시작한 지원이 아들에게는 언제부턴가 당연한 권리가 되어버렸다는 걸 말이에요. 이런 패턴을 피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무작정 안 되라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미리 원칙을 세워두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연간 지원 한도는 얼마까지, 지원 기간은 언제까지라고 구체적으로 정해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칙을 자녀와도 함께 공유하시면 서로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계획을 세울 수 있거든요. 네 번째 함정, 무리한 여행 계획. 나이 들면 여행하면서 살아야지 라는 생각 정말 충분히 이해돼요. 여행은 분명 인생의 큰 즐거움 중 하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즐기는 여행이 아니라 무리하는 여행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2024년 시니어 트렌드 분석을 보면 60대 이후 여가 시간이 늘어나면서 여행에 대한 관심도 많이 높아졌다고 해요. 크루즈나 프리미엄 패키지 여행의 인기가 특히 높아졌고요.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여행 지출의 상당 부분이 경험보다는 과시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SNS에 올릴 사진, 친구들에게 할 이야기 같은 것들 말이에요. 실제로 한 부부가 유럽 3주 여행을 다녀오셨는데 돌아와서 카드 명세서를 확인하니 2,800만 원이 결제되어 있더라고요. 그 후 몇 달 동안은 여행의 추억보다 카드값 걱정이 더 컸다고 하시더라고요. 여행은 정말 좋은 거예요. 다만 여유자금으로만 다니시면 어떨까요? 적금을 깨거나 대출을 받아서 가는 여행은 여행이 아니라 미래의 고민거리를 만드는 일이 될 수 있거든요. 다섯 번째 함정, 부담스러운 경조사 지출. 살다 보면 정말 챙길 일이 많죠. 명절, 생일, 결혼식, 장례식. 그런데 어느 순간 봉투에 넣는 금액이 예전보다 훨씬 커져 있더라고요. 통계청 2024년 가계동향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가구의 경조사비가 연평균 상당한 금액에 달한다고 해요. 전체 소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만만치 않고요. 이 나이에 너무 적게 넣으면 체면이 안 선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냉정히 생각해보면 내가 봉투를 조금 덜 넣는다고 해서 정말 관계가 끊어질까요? 오히려 돈 액수로만 이어진 관계라면 그 관계 자체가 불안한 게 아닐까 싶어요. 진짜 마음이 통하는 사이라면 봉투 두께보다는 마음이 더 중요하잖아요. 경조사비는 마음만큼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 사정을 무시한 인심은 상대방에게는 잠깐의 고마움일 뿐, 내 노후에는 평생의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여섯 번째 함정, 멀쩡한 것들을 바꾸고 싶은 마음. 냉장고도 멀쩡하고 TV도 잘 나오는데 이번에는 좀 더 좋은 걸로 바꿀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죠. 이게 바로 감정 소비의 시작이에요. 문제는 하나를 바꾸면 연쇄적으로 다른 것들도 바꾸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새 소파를 사니까 카펫이 어울리지 않아 보이고, 새 냉장고를 사니까 주방 가구도 바꾸고 싶어지는 거죠. 영국의 소비심리학 연구를 보면 새로운 물건을 샀을 때 느끼는 만족감이
평균 3개월 정도밖에 지속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 후에는 다시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고요. 멀쩡한 것을 바꾸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정말 필요해서인가? 아니면 그냥 기분 때문인가? 이렇게 한 번만 물어보셔도 많은 지출을 줄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런 함정들을 피하고 통장을 지킬 수 있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고정비부터 차근차근 정리하기. 생활비를 줄이려면 먼저 고정비와 변동비를 나눠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아요. 고정비는 보험료, 관리비, 통신비처럼 매달 자동으로 나가는 돈이고, 변동비는 외식비, 쇼핑비처럼 그때그때 달라지는 지출이에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연구에 따르면 고정비를 한 번 조정하면 절감 효과가 평균 3년 이상 지속된다고 해요. 한 달에 10만 원만 줄여도 5년이면 600만 원이니까 꽤 큰 금액이죠. 먼저 확인해 볼 고정비들이 있어요. 보험 같은 경우 중복된 보장이 있는지, 불필요한 특약은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통신비도 알뜰폰으로 바꾸시면 가족 전체가 월 10만 원 이상 절약할 수 있어요. 사용하지 않는 OTT나 신문 구독도 정리해 보시고요. 그런데 고정비는 한 번 줄이면 다음이 어려워요. 진짜 통장이 불어나는 건 변동비를 줄일 때부터예요. 변동비는 이번 달부터 바로 줄일 수 있거든요. 방법은 간단해요. 지난 3개월 동안의 변동비 내역을 한번 적어보시는 거예요. 외식, 쇼핑, 교통, 취미, 잡화비 같은 것들 말이에요. 3개월치를 보는 이유는 한 달만 보면 우연한 지출이 섞여서 정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쓰는 항목부터 10%만 줄여보세요. 예를 들어 외식비가 평균 40만 원이라면 이번 달은 36만 원까지만 쓰는 거예요. 한 번에 확 줄이면 실패하기 쉬우니까 10% 정도가 적당해요. 그리고 줄여서 남은 돈은 바로 다른 통장에 옮겨 놓으세요. 그냥 두면 결국 또 쓰게 되거든요. 두 번째, 들어오는 돈 범위 내에서만 생활하기. 은퇴 후 재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뭔지 아세요? 바로 원금을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미국 퇴직자 재정연구소 조사를 보면 은퇴 후 5년 내에 원금을 쓰기 시작한 가정의 74%가 10년 내에 자산 절반 이상을 잃었다고 해요. 국민연금이나 이자 수입, 임대료 같은 고정 수입이 있으시죠? 이 범위 안에서 생활하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부족하면 소비 구조를 조정하시되 절대 원금에는 손대지 마세요. 한 달 고정 수입을 계산해 보시고 이 금액 내에서 생활비 한도를 정해 보세요. 원금은 여러분의 마지막 버팀목이에요. 그 기둥이 무너지면 노후가 한순간에 불안해질 수 있거든요. 세 번째, 지출할 때 미래를 생각해 보기. 100만 원을 그냥 써버리면 거기서 끝이에요. 그런데 그 돈을 연 5%로 굴리면 10년 후에는 약 163만 원이 돼요. 오늘 100만 원을 쓰는 건 10년 후 163만 원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거죠. 큰 지출을 하시기 전에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5년 후에도 이 결정을 후회하지 않을까? 이렇게만 생각해봐도 많은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수 있어요. 특히 정기 모임이 너무 많으시다면 정말 즐기고 오래 가고 싶은 모임. 한두 개만 남기고 정리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절약한 돈은 다른 가치 있는 목표에 쓰시고요. 네 번째, 3일만 기다려보는 습관. 뭔가 사고 싶을 때 꼭 필요한 게 아니라면 결정을 3일만 미뤄보세요. 하버드 경영대학원 연구에 따르면 충동구매 욕구는 대부분 48시간에서 72시간 내에 사라진다고 해요.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사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메모장에 적어두세요. 날짜도 쓰고 3일 후에 다시 봐보세요. 여전히 꼭 필요하고 예산 안에서 가능한 경우만 사시면 돼요. 실제로 이 방법을 쓰신 분들 보면 10개 중 8개는 안 사게 되더라고요.
특가라는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3일만 여유를 갖고 결정하시면 돼요. 5번째, 아예 안 쓰는 날 만들기. 한 달에 4일에서 8일 정도를 무지출 데이로 정해보세요. 하버드 행동경제학 연구에 따르면 무지출 날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절약을 하는 사람들보다 6개월 후 저축률이 28% 높았다고 해요. 이 날은 카드도 현금도 계좌이체도 아무것도 안 쓰는 거예요. 미리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해 두시고 가족이나 지인들과도 공유해서 약속이나 모임을 잡지 않으시면 돼요. 처음엔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3개월 정도 지나면 한 달에 15만 원에서 20만 원씩 남더라고요. 그 돈을 1년 모으면 200만 원 정도 되니까 갑작스런 의료비나 집 수리비에 도움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는 돈을 지키는 방법이었어요. 이제부터는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볼게요. 지켜낸 그 돈을 어떻게 안전하게 불릴 수 있을까요? 70대에게 맞는 투자 전략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투자의 세계에는 100배기 나이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100에서 자신의 나이를 뺀 만큼은 주식 같은 위험 자산에, 나이만큼은 채권이나 예금 같은 안전 자산에 투자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70세라면 30%는 주식형 펀드에, 70%는 채권이나 예금에 넣는 거죠. 이 원칙이 왜 중요하냐면 나이가 들수록 잃어버린 돈을 다시 벌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2024년 토스 금융교육센터 분석을 보면 65세 은퇴자의 경우 실제로는 65%를 안전자산, 35%를 투자자산으로 배분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해요. 완전히 보수적으로만 가면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없거든요. 70대에게 가장 적합한 5가지 투자 상품. 1. 국공채 MMF, 머니마켓 펀드.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건 국공채 MMF예요. 이건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30일 이내 단기 채권으로만 운용하는 상품이에요. 2024년 기준으로 수익률이 연 3.2에서 3.5% 정도 나오고 있어요. 은행 예금보다는 높지만 거의 원금 손실 위험이 없어서 70대 분들이 가장 먼저 고려할 만한 상품이에요. 언제든지 찾을 수 있고 1원부터 투자 가능해서 접근성도 좋아요. 다만 예금자 보호는 되지 않으니까 이 점은 알아두세요. 2. 개인연금 상품, 연금저축 IRP. 두 번째는 세금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개인연금이에요. 50대 이상은 연금저축에 연간 600만 원, IRP까지 합쳐서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신한투자증권 같은 곳에서 DCIRP 계좌를 만들면 안전한 채권형 펀드부터 주식형 펀드까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어요. 70대라면 채권형 70%, 주식형 30% 정도로 구성하시면 돼요. 특히 연금 수령 시 배당 수익 위주의 인컴형 상품을 선택하시면 매달 꾸준한 수익을 받을 수 있어서 생활비에 도움이 돼요. 3. 고금리 정기예금과 적금. 세 번째는 기본 중에 기본인 예금이에요. 2025년 현재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3.0에서 3.5% 정도 나오고 있어요. 인터넷 전용 상품이나 새마을금고, 신협 같은 곳은 더 높은 금리를 주기도 해요. 예금자 보호 5천만 원까지는 100% 보장되니까 여러 은행에 나눠서 예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특히 1년짜리 정기예금을 계단식으로 가입해서 매년 만기가 돌아오게 하면 금리 변동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요. 4. 리츠, 소액 부동산 투자. 네 번째는 리츠예요. 부동산 투자 신탁이라고 하는데 여러 사람이 돈을 모아서 오피스 빌딩이나 쇼핑몰 같은 부동산에 투자하고 임대료 수익을 나눠받는 상품이에요. 2024년 기준으로 국내 리츠의 평균 배당 수익률이 4.5에서 4.6% 정도 나오고 있어요. 매분기마다 배당을 받을 수 있어서 생활비 보충에도 좋고요. 특히 물류 리츠나 데이터 센터 리츠 같은 것들이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어요. 다만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원금 손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전체 투자금의 10에서 15% 정도만 투자하시는 게 좋아요. 5. 안정형 펀드, 채권형 혼합형. 다섯 번째는 안정형 펀드예요. 채권 위주로 투자하되 일부 주식을 섞어서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상품이에요. 미래에셋이나 삼성자산운용 같은 대형 운용사에서 나온 안정형 또는 보수형 펀드들이 2024년 기준으로 연 4에서 5% 정도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어요. 특히 TDF라는 타겟 데이트 펀드라는 게 있는데 나이에 맞춰서 자동으로 투자 비중을 조절해주는 상품이에요. 70대용 TDF는 채권 비중을 높게 가져가서 안정성을 중시해요. 70대를 위한 안전한 포트폴리오 구성법.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돈을 배분할지 말씀드릴게요. 1억 원 기준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초보자용 안전 포트폴리오. 정기예금 40%, 4천만 원, 가장 안전한 기반. 국공채 MMF 30%, 3천만 원, 예금보다 조금 높은 수익. 연금저축 20%, 2천만 원, 세액공제 혜택. 리츠 10%, 1천만 원, 부동산 간접 투자. 조금 더 적극적인 포트폴리오. 정기예금 30%, 3천만 원, 기본 안전망. 채권형 펀드 30%, 3천만 원, 안정적 수익. 혼합형 펀드 20%, 2천만 원, 중간 위험. 연금저축 15%, 1,500만 원, 세액공제. 리츠 5%, 500만 원, 배당 수익. 투자할 때 꼭 지켜야 할 원칙들. 원칙 1. 절대 대출받아서 투자하지 마세요. 70대에는 절대 빚내서 투자하면 안 돼요. 레버리지 투자나 신용대출로 주식 사는 건 젊은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유자금으로만 투자하세요. 원칙 2. 한 번에 몰아서 투자하지 마세요. 목돈이 있어도 한 번에 다 투자하지 마시고 3개월에서 6개월에 나눠서 분할 투자하세요. 이걸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이라고 하는데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출 수 있어요. 원칙 3. 이해하지 못하는 상품에는 투자하지 마세요. 복잡한 파생 상품이나 구조화 상품 같은 건 손대지 마세요. ELS, DLS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원금 손실 위험이 크거든요. 원칙 4. 정기적으로 점검하세요. 최소 3개월에 한 번은 투자 현황을 점검해 보세요. 수익률이 너무 나쁘거나 시장 상황이 바뀌면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원칙 5. 욕심내지 마세요. 70대에는 대박을 노리면 안 돼요. 연 5에서 6% 정도의 안정적인 수익을 목표로 하시고 원금 보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세요. 투자 사기 피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70대를 노리는 투자 사기가 정말 많거든요. 이런 말이 나오면 100% 사기예요. 원금 보장에 월 수익률 10% 이상. 정부에서 인정한 투자처. 지금 안 하면 기회 없어요. VIP만 할 수 있는 특별한 투자. 안전한 투자의 특징.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정식 금융회사. 투자 설명서가 명확하게 있음. 과거 수익률과 위험 요소를 솔직하게 설명. 강요하지 않고 충분한 고민 시간을 줌. 전국 투자자교육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정식 등록된 상품인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럼 실제로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1단계, 목표 설정. 먼저, 투자 목표를 정하세요. 인플레이션만 이기자, 연 5% 수익을 목표로 하자, 이런 식으로요. 2단계, 투자 가능 금액 파악. 비상금, 생활비 6개월분을 제외하고 정말 투자해도 되는 돈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세요. 3단계, 계좌 개설. 시중은행이나 증권회사에서 투자 계좌를 만들어요. 요즘은 인터넷 뱅킹으로도 쉽게 할 수 있어요. 4단계, 소액부터 시작. 처음에는 100만 원 정도부터 시작해서 경험을 쌓아보세요. 익숙해지면 점차 늘려가고요.
5단계, 기록하고 점검, 투자 내역을 기록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세요. 가계부 쓰듯이 투자일지를 써보시는 것도 좋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이야기들 어떠셨나요? 70대 이후의 지출 증가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회 전체적인 현상이거든요. 하지만 이를 미리 알고 대비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요. 통장은 하루아침에 채워지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부터 단 1만 원이라도 지켜낸다면 1년 후, 5년 후의 통장은 분명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그 차이가 여러분의 노후를 불안에서 여유로 바꿔줄 거라고 믿어요. 경제학자 피터 드러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행동을 바꾸는 것이다. 오늘이 바로 그 변화의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누어 주세요. 저는 이런 방법으로 돈을 아꼈어요. 이 투자 상품 써봤는데 좋더라고요. 이런 함정에 빠질 뻔했는데 영상 보고 피했어요. 같은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담이 다른 분들에게는 정말 소중한 조언이 될 테니까요. 그리고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노후를 지켜줄 수 있거든요. 우리 함께 행복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70대 이후 재정 관리는 혼자 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에요. 함께 정보를 나누고 서로 도우면서 모두가 안전하고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가 더욱 안전하고 여유로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이상으로 마음 풀고 가세요 였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이곳에서 풀고 가세요. 살면서 한 번쯤 이런 걱정해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은퇴하고 나면 돈 관리 어떻게 해야 하지? 연금만으론 부족한데 뭔가 투자라도 해야 하나? 기초연금이나 복지 혜택 제대로 받고 있는 건가?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은 그 고민을 해결하려다가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 아니, 돈을 불리려고 했는데 왜 잃지?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알아보니 현실은 달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왜 요즘 은퇴하신 분들이 돈 관리에서 실수하는지, 그리고 진짜 안전하고 확실하게 노후 자금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인지, 지금 몰랐다간 분명 후회할 수 있는 정보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은퇴 후 투자 좀 해볼까? 연금 말고 다른 수입원을 만들어야지. 고민 중이시라면 이 영상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야기는 대부분 이렇게 시작됩니다. 처음엔 너무 좋았답니다. 드디어 은퇴했으니까 여유자금으로 뭔가 해봐야지. 적금 이자가 너무 낮으니까 주식이라도 해볼까? 이웃 김 씨가 부동산 투자로 돈 벌었다는데. 그런데 그 기대감은 몇 개월을 넘기지 못합니다. 첫 번째, 이런 투자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고수익 보장 투자 상품의 함정. 봄에는 전화가 옵니다. 어르신, 월 20% 수익 보장하는 상품이 있는데요.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원금 보장에 고수익까지. 여름엔 지인 소개입니다. 우리 동네 누구누구도 하고 있어요. 벌써 3개월째 돈 나오고 있다니까요. 이런 기회 놓치면 후회해요. 가을엔 직접 찾아옵니다. 정장 입은 젊은 사람이 와서 어르신만 특별히 모시고 싶어서 왔습니다. 계약서까지 들고 와서 지금 바로 결정하셔야 해요. 겨울엔 결과가 나옵니다. 돈이 안 나옵니다. 연락해도 안 받습니다. 사무실에 가니까 없습니다. 고수익 투자는 집이 아닙니다.
하루도 안심할 수 없는 도박장입니다. 두 번째, 부동산 투자. 이제는 다릅니다.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작은 집 하나 더 사볼까? 부동산 투자. 예전엔 안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대출 받아서 집 샀습니다. 월세 받으면서 대출 갚으려고 했는데 세입자가 안 들어옵니다. 6개월째 공실입니다. 그동안 대출이자는 계속 나갑니다. 관리비, 세금까지 내야 합니다. 매달 200만 원씩 나가는데 들어오는 돈은 0원입니다. 팔려고 해도 안 팔립니다. 집값은 떨어지고 있고 대출금보다 낮은 가격에도 안 나갑니다. 부동산 투자는 이제 안전한 투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매달 돈 나가는 짐짝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주식. 너무 위험합니다. 갑자기 증권사에서 전화가 옵니다. 어르신, 이번에 좋은 종목 있어요.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대기업 주식이니까 안전해요. 처음에는 올랐습니다. 100만 원이 120만 원이 됐습니다. 아, 이거 괜찮네. 더 넣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떨어집니다. 1000만 원이 700만 원이 됐습니다. 기다리면 오를 거야. 기다립니다. 더 떨어집니다. 500만 원이 됐습니다. 팔기도 무섭고 들고 있기도 무섭습니다. 밤에 잠도 못 잡니다. 아침마다 핸드폰으로 주식 확인합니다. 주식이 내 생활을 지배합니다. 네 번째, 보험 복잡해서 손해봅니다. 어르신, 연금보험 어떠세요? 매달 50만 원씩 10년 넣으면 70세부터 매달 100만 원씩 나와요. 계산해 보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5년 후에 급한 일이 생겨서 중도해지하려고 하니까 3천만 원 넣었는데 2천만 원밖에 안 돌려줍니다. 중도해지 수수료가 있습니다. 운용 비용을 차감해서 드립니다. 복잡한 보험은 보험회사만 이익입니다. 가입자는 항상 손해를 봅니다. 다섯 번째, 자식 돈 문제에 개입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 사업 자금이 좀 부족해요. 3개월만 빌려주세요. 꼭 갚을게요. 자식이 어려우니까 도와주고 싶습니다. 은퇴금에서 2천만 원 꺼내서 줬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돈 얘기하면 자식이 화냅니다. 아버지는 돈만 아시네요. 지금 정말 어려운데 재촉하시면 어떡해요? 결국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식과의 관계도 나빠졌습니다. 자식 돈 문제는 자식이 해결해야 합니다. 부모가 개입하면 둘 다 망합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은퇴 후 투자는 젊을 때보다 훨씬 더 신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관리합니다. 첫 번째, 요즘 똑똑한 분들은 통장을 이렇게 나눕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에 사시는 김 어르신. 은퇴금 3억을 한 은행 정기예금에 다 넣어두셨답니다. 정기예금이 제일 안전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셨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고객님, 은행 사정이 어려워져서. 며칠 뒤 뉴스에 나왔습니다. 행복은행 영업정지 명령. 김 어르신이 받으신 돈 5천만 원이었습니다. 나머지 2억 5천만 원은 언제 받을 수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한 곳에 다 넣으면 한 번에 다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합니다. 대전에 사시는 이 어르신은 달랐습니다. 은퇴금 3억을 받자마자 3개 통장으로 나눠놨습니다. 첫 번째 통장, 당장 쓸 돈 통장. 매달 생활비 200만 원 곱하기 6개월 1200만 원. 병원비, 경조사비 비상금 1800만 원. 총 3000만 원을 입출금 자유적금에. 급할 때 바로 빼야 하니까. 이 돈은 언제든 쓸 수 있게 해뒀습니다. 두 번째 통장, 안전하게 불리는 돈 통장. 국채에 5천만 원, CMA,
종합자산관리계좌에 3천만 원, 총 8천만 원을 조금씩 불리는 상품에 은행 예금보다 이자 조금 더 주니까 위험하지 않으면서도 돈이 조금씩 늘어나는 곳에 넣어뒀습니다. 세 번째 통장, 목돈 보관 통장. 나머지 1억 9천만 원을 서로 다른 은행 4곳에 나눠서 보관. A은행에 5천만 원, B은행에 5천만 원, C은행에 5천만 원, D은행에 4천만 원. 한 곳이 망해도 나머지는 안전하니까. 그런데 여기서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2025년 9월 1일부터는 예금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9월 이후로는 A은행에 1억, B은행에 9천만 원. 이렇게 나눠도 됩니다. 훨씬 편해집니다. 이렇게 나누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2년 뒤 김어르신과 이 어르신을 다시 만났습니다. 김어르신, 한 곳에 다 넣으신 분. 아직도 돈 못 받았어요. 변호사 비용만 수백만 원 들었어요. 잠도 못 자겠어요. 이 어르신, 나눠서 넣으신 분. 다행히 별일 없었어요. 매달 생활비 걱정도 없고요. 이자도 조금씩 늘고 있어요.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돈을 나누는 것 귀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노후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이런 돈은 놓치면 안 됩니다. 충북 제천에 사시는 박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올해 67세, 국민연금 매달 80만 원 받고 계십니다. 아내분과 둘이 사시는데 매달 생활비는 250만 원 정도.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복잡해서 신청 안 했어요. 그러다가 이웃 할머니 한 분이 기초연금 한 달에 30만 원씩 나와요. 왜 안 받으세요? 깜짝 놀라서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작년에 신청했으면 벌써 408만 원 받으셨는데요.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지난 돈은 못 받습니다. 신청한 달부터만 받을 수 있거든요. 박 어르신이 놓친 돈이 또 있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겨울철 난방비, 여름철 냉방비 지원해주는 건데 1인 가구 기준 연간 29만 5,200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4인 이상 가구는 최대 70만 1,300원까지. 통신요금 할인, 핸드폰, 집전화, 인터넷 요금, 기초생활수급자는 매달 최대 2만 6천 원까지 할인, 차상위계층은 매달 최대 2만 3,65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어요. 교통카드 할인, 버스, 지하철 타면 65세 이상은 거의 공짜로 탈 수 있어요. 다 합치면 한 해에 얼마일까요? 기초연금 34만 원 곱하기 12개월 408만 원. 에너지 바우처 29만 5,200원 1인 가구 기준. 통신요금 할인 2만 6천 원 곱하기 12개월 31만 2천 원.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교통비 절약 월 10만 원 곱하기 12개월 120만 원. 총 839만 원입니다. 1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이 돈이면 매달 생활비 25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70만 원이나 여유가 생깁니다. 그런데 왜 모르는 분들이 이렇게 많을까요? 첫째, 정보가 없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요. TV에서도 잘 안 나와요. 복잡한 용어만 잔뜩 써서 이해하기도 어려워요. 둘째, 신청이 복잡해 보입니다. 서류 준비하고 증명서 떼고 생각만 해도 피곤합니다. 그냥 포기하게 됩니다. 셋째, 나는 해당 안 될 거야 생각합니다. 자녀가 있으니까, 집이 있으니까, 연금 받으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안 되겠지. 하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기초연금은 생각보다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요. 65세 이상이고 소득 인정액이 월 228만 원, 부부 364만 원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집 있어도 상관없어요. 본인이 기준에 맞으면 받을 수 있어요. 다른 복지 혜택도 마찬가지예요. 생각보다 조건이 넉넉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기초연금,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주민센터 가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어요. 복지로 사이트, 에너지 바우처,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면 받을 수 있어요. 통신요금 할인, 쓰시는 통신회사 SKT, KT, LGU+에 직접 전화하세요. 복지 할인 신청하고 싶어요 하시면 됩니다. 어려우시면 가족이 함께 가도 됩니다. 아들, 딸이 대신 신청해줘도 됩니다. 중요한 건 지금 신청하는 겁니다. 내년에 하려고 미루지 마세요. 하루 늦으면 그만큼 손해예요. 이미 지나간 달은 못 봤거든요. 박 어르신은 이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다릅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다음 달부터 받을 수 있어요. 이런 혜택들은 정부에서 안 알려줘요. 신청하는 사람만 받아요. 아는 사람만 받는 혜택이에요. 그러니 지금 바로 움직이세요. 세 번째, 연금. 이때 받아야 손해 안 봅니다. 인천에 사시는 최 어르신의 고민입니다. 올해 60세, 국민연금을 언제 받을지 고민이세요. 지금 받으면 월 70만 원이래요. 65세에 받으면 100만 원이고요. 70세까지 기다리면 136만 원이라는데 언제 받는 게 유리할까요? 계산해보니 이렇습니다. 60세부터 조기 수령한다면 월 70만 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25년 2억 1천만 원. 65세부터 정시 수령한다면 월 100만 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20년 2억 4천만 원. 70세부터 늦춤 수령한다면 월 136만 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15년 2억 4,400만 원. 언뜻 보면 70세까지 기다리는 게 유리해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최 어르신이 실제로 선택한 건 65세 정시 수령이었습니다. 왜요? 첫째, 건강을 장담할 수 없어서요. 7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중간에 큰 병이라도 걸리면 불안했습니다. 둘째, 당장 생활비가 필요해서요. 아내분이 아프셔서 병원비가 매달 50만 원씩 나가고 있었습니다. 10년을 더 기다릴 수가 없어요. 셋째, 인플레이션 때문이에요. 지금의 100만 원과 10년 후에 136만 원, 실제 가치는 비슷할 것 같아서요.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65세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한 최 어르신. 3년 후인 68세에 큰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만약 70세까지 기다렸다면 아직 한 푼도 못 받았을 텐데. 수술비, 입원비로 2천만 원이 들었지만 그동안 받은 연금으로 충분히 감당했습니다. 개인연금은 어떻게 받을까요? 최 어르신은 개인연금도 있었습니다. 연금보험에 20년간 매달 30만 원씩 넣어서 지금 원금이 7,200만 원. 보험회사에서 제안했습니다. 일시금으로 받으시면 8,500만 원 드려요. 연금으로 받으시면 매달 80만 원씩 10년간 받으세요. 계산해보니 일시금 8,500만 원, 세금 떼면 7,600만 원 정도, 연금 80만 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10년 9,600만 원, 세금 거의 안 땜, 연금으로 받겠습니다. 왜냐고요? 세금이 훨씬 적게 나가거든요. 연간 350만 원까지는 세금이 안 나가요. 일시금으로 받으면 세금을 한 번에 많이 내야 해요. 연금 받기의 황금 원칙. 첫째, 건강 상태를 고려하세요. 건강하시면 늦춤 수령도 고려해 볼 만해요. 하지만 건강이 불안하시면 빨리 받으세요. 둘째, 다른 소득이 있는지 보세요. 임대소득, 사업소득이 있다면 연금을 늦춰도 됩니다. 하지만 다른 소득이 없다면 정시에 받는 게 안전해요.
셋째, 가족 상황을 고려하세요. 배우자가 아프거나 당장 큰 돈이 필요한 상황이면 미루지 말고 받으세요.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것. 돈 계산만 하다가 정작 삶이 불편하면 안 됩니다. 네 번째, 자녀와 돈 문제. 이렇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경남 창원에 사시는 김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73세, 은퇴 후 5년째 아들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2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아버지, 3개월만요. 꼭 갚을게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돈 얘기를 꺼내면 아버지는 돈만 아시네요. 지금 정말 어려운데 재촉하시면 어떡해요? 결국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들과의 관계도 나빠졌습니다. 김 어르신이 후회하며 하신 말씀. 통장 비밀번호도 알려줬어요. 급할 때 쓰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통장을 확인해 보니 300만 원이 빠져 있었습니다. 제 사업비가 모자라서 급히 썼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럼 미리 말을 해야지. 내 돈인데 내가 왜 나중에 알아? 기분이 너무 나빴습니다. 내 돈인데 내가 주인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딸과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딸이 집을 산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전세금 좀 도와주세요. 3억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김 어르신 은퇴금이 5억이었는데 3억을 주면 2억밖에 안 남습니다. 나중에 갚을게요. 딸이 말했지만 아들 일을 겪고 나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니다 라고 했더니 딸도 화를 냅니다. 오빠는 사업자금 받았으면서 왜 저만 안 돼요? 가족이 돈 때문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지금 김 어르신이 정한 원칙입니다. 첫째, 통장 비밀번호는 절대 알려주지 않습니다. 부인에게만 알려줬습니다. 자녀들은 모릅니다. 둘째, 큰 돈은 절대 빌려주지 않습니다. 100만 원 이상은 안 됩니다. 아버지도 노후 준비해야 한다. 정확히 말합니다. 셋째, 대출 보증은 절대 서지 않습니다. 내가 대신 갚을 돈 없다. 단호히 말합니다. 넷째, 돈 걱정하지 말라는 말 안 합니다. 괜한 기대를 주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에는 자녀들이 서운해했습니다. 아버지가 야박해졌다. 예전 같지 않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졌습니다. 왜냐고요? 서로 기대하지 않으니까. 실망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자녀들도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아버지한테 의존하면 안 되겠구나. 알게 된 거예요. 김 어르신도 편해졌습니다. 내 노후 자금은 내가 지킨다. 확실해졌거든요. 상속도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공증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비용은 10만 원 정도 들었어요. 집은 둘이 반반 나눠 가져라. 예금은 아들 60%, 딸 40%. 이유는 아들이 제사를 지내니까. 명확하게 적어뒀습니다. 나중에 자녀들끼리 싸우지 말라고요. 증여도 계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아들, 딸에게 각각 1,000만 원씩. 10년 동안 하면 총 2억 원. 증여세 한 푼도 안 내고 줄 수 있어요. 살아있을 때 조금씩 주는 게 낫다. 김 어르신 생각입니다. 다섯 번째, 노후자금. 도대체 얼마나 있어야 할까요? 부산에 사시는 이 어르신의 계산입니다. 부부 두 분, 올해 각각 68세, 65세. 우리가 90세까지 산다면 22년 정도 더 살아야 하는구나. 매달 얼마나 쓸까 계산해 봤습니다. 기본 생활비, 식비 80만 원, 의료비 50만 원, 공과금, 통신비 30만 원, 교통비, 잡비 40만 원, 매달 200만 원 정도. 22년 동안 쓸 돈 200만 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22년 5억 2,800만 원.
5억 3천만 원 정도 있어야겠구나. 여유롭게 살고 싶으면 여행도 가고 손주들 용돈도 주고 매달 300만 원 쓴다면 300만 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22년 7억 9,200만 원, 8억 정도는 있어야겠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큰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수술, 입원, 간병비 1년에 500만 원씩 들어도 500만 원 곱하기 22년 1억 1천만 원. 집 관리비는 아파트 관리비, 수리비 매달 80만 원씩 들어도 80만 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22년 2억 1천만 원. 다 합치면 생활비 8억 더하기 의료비 1억 더하기 주거비 2억 11억 원. 11억이나 필요하다고? 그럼 우리는 부족하네. 하지만 다 본인 돈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잖아요. 남편분 월 120만 원, 부인분 월 50만 원. 합쳐서 매달 170만 원. 170만 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22년 4억 4천만 원.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어요. 부부 합쳐서 매달 55만 원 정도. 55만 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22년 1억 5천만 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돈. 국민연금 4억 4천만 원 더하기 기초연금 1억 5천만 원. 5억 9천만 원. 그럼 본인이 준비해야 할 돈은 총 필요자금 11억 원 빼기 연금 6억 원. 5억 원. 5억 정도면 할 만하네. 5억 원을 어떻게 만들까요? 이미 은퇴하신 분이라면 지금 있는 돈을 안전하게 굴리세요. 3억 원이 있다면 연 4% 이자로 15년간 굴리면 5억 4천만 원. 충분합니다. 아직 일하시는 분이라면 매달 100만 원씩 25년간 저축, 연 3% 이자, 약 4억 2천만 원. 매달 80만 원씩 30년간 저축, 연 3% 이자, 약 4억 6천만 원. 생각보다 할 만하네요. 이 어르신이 하신 말씀입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11억이 부족해서 위험한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8억이면 8억대로, 6억이면 6억대로 사시면 됩니다. 건강이 가장 중요해요.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건강 망치시면 안 됩니다. 가족과 좋은 관계 유지하세요. 돈 때문에 가족과 싸우면 무슨 소용 있나요? 여유 있게, 편안하게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은퇴 후 돈 관리는 안전이 첫 번째, 수익은 두 번째입니다. 복잡한 투자 상품 말고 단순하고 확실한 방법을 택하세요. 혹시라도 투자를 하신다면 다음 원칙만은 꼭 지키세요. 1. 전체 자산의 10% 이내만. 2. 잃어도 생활에 지장 없는 돈으로만. 3. 이해 안 되는 상품은 절대 금지. 4. 고수익 보장 상품은 100% 사기. 5. 가족 돈 문제에는 개입 금지. 그리고 기억하세요. 복지 혜택은 아는 사람만 받습니다. 신청 안 하면 정부도 안 줍니다. 기초연금, 에너지 바우처, 통신요금 할인. 이런 혜택들 꼭 챙겨 받으세요. 이게 바로 확실한 노후 수입입니다. 마지막으로 돈보다 중요한 건 건강입니다.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건강 망치시면 안 됩니다.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걱정 없는 노후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으로 마음 풀고 가세요 였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이곳에서 풀고 가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박선미입니다.
25년 동안 서울 강남의 한 특급 호텔에서 연애팀장으로 일해왔습니다. 25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죠. 하지만 이 시간 동안 저는 정말 특별한 것들을 봐왔습니다. 수천 번의 결혼식, 돌잔치, 회가변, 기업 연회, 정치인 모임까지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서 펼쳐지는 인간들의 진짜 모습들을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제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치장해도 밥상 앞에서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온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매너나 예절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25년간 수천 개의 밥상을 지켜보며 깨달은 사람의 본성을 꿰뚫어보는 5가지 결정적 신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신호들을 알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사람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죠.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들 하나도 놓치지 마세요.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제가 이 모든 것을 깨닫게 된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2019년 가을, 한 대기업 회장님의 칠순잔치였습니다. 국내 정재계 인사들이 총집합한 말 그대로 최고급 연회였습니다. 연회장은 300명이 넘는 하객들로 가득 찼고 저는 그 어느 때보다 긴장하며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는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메인 테이블에 앉은 한 국회의원이 있었습니다. TV에서 보면 늘 국민을 위한다며 눈물까지 흘리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분의 진짜 모습을 봤습니다. 음식이 조금 늦게 나오자 그분은 지나가던 웨이터의 팔을 붙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음식이 왜 이렇게 늦어? 여기가 어디인 줄 알고. 웨이터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지만 그분의 목소리는 더 커졌습니다. 사장 불러. 이런 식으로 일할 거면 처음부터 하지를 말든지. 그 순간 주변 테이블의 시선이 모두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회장님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이 보였고 다른 하객들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음식이 나오자 그분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미소를 지으며 주변 사람들과 담소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방금 전에 그 모습이 연기였던 것처럼요. 그날 이후 저는 확신했습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밥상 앞에서 나온다고 말입니다. 작년 봄, 한 IT 대기업의 임원 승진 축하 만찬을 담당했습니다. 원형 테이블에 10명의 임원진이 앉았는데 중앙에는 호텔 셰프가 특별히 준비한 킹크랩 요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2명의 부장급 임원의 행동이 극명하게 대비됐습니다. 김 부장은 요리가 나오자마자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젓가락을 뻗어 가장 큰 집게살을 자신의 접시로 가져왔습니다. 우와, 이거 진짜 비싸 보이네요. 일단 제가 먼저. 그러고는 연신 맛있다. 정말 맛있다를 외치며 2번째, 3번째 조각까지 연달아 가져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직 손도 대지 못했는데 말입니다. 반면 이 과장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먼저 킹크랩을 찬찬히 살펴본 후 집게를 조심스럽게 들어 가장 작은 부분을 자신에게 덜어놓았습니다. 그리고는 큰 살코기들을 다른 분들께 하나씩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부장님, 이 부분이 더 부드러울 것 같은데 드셔보세요. 과장님도 이거 한 조각 더 드시지요. 그의 접시는 가장 늦게 채워졌지만 그의 주변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2사람의 미래가 다를 것 같다. 그리고 정확히 6개월 후 김 부장은 그대로 부장이었고 이 과장은 상무로 승진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중에 그 회사 인사팀장님께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 부장은 능력은 뛰어나지만 팀원들이 힘들어합니다. 자기 일만 잘하면 된다는 식이거든요. 반면 이상무는 팀 전체의 성과를 끌어올리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어려운 프로젝트가 있으면 자기가 먼저 나서서 해결책을 찾아오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음식을 대하는 첫 반응이 그 사람의 리더십과 직결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사람의 행동 패턴은 일관성을 가진다는 것이 심리학의 기본 원리입니다. 밥상에서 음식을 나누는 방식이 평소 그 사람이 자원이나 기회를 대하는 방식과 비슷하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기 몫부터 챙기는 사람은 위기 상황에서도 자신만의 생존을 우선시합니다. 반면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전체의 성공을 위해 헌신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2년 전 한 중견기업 사장님의 환갑 잔치를 담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날 저는 정말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메인 테이블에 앉은 사장님이 음식이 나올 때마다 가장 먼저, 가장 많이 드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직원들 테이블에 음식이 부족한 것 같아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사장이니까 당연히 좋은 거 먼저 먹어야지. 그런데 1년 후 그 회사는 부도가 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회사가 어려워질 때 사장님은 자기 돈부터 빼돌렸다고 하더군요. 음식 앞에서의 모습이 그 사람의 인생 태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2021년 겨울, 평생 잊지 못할 프로포즈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한 대학병원 의사 선생님이 여자친구에게 프로포즈하기 위해 저희 호텔의 스카이라운지를 예약하셨습니다. 촛불, 꽃, 바이올린 연주까지 정말 완벽하게 준비된 로맨틱한 저녁이었죠.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웨이터가 레드와인을 따르다가 실수로 와인을 여성분의 하얀 드레스에 쏟은 것입니다. 그것도 프로포즈 직전의 말입니다. 그 순간 남자분의 반응이 모든 걸 결정했습니다.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르며 웨이터를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드레스가 얼마짜리인 줄 알아?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해? 웨이터가 어쩔 줄 몰라 하며 사과했지만 그분의 화는 더욱 커졌습니다. 사과로 되는 문제야? 책임자 불러. 당장. 그 사이 여자분은 조용히 냅킨으로 드레스를 닦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말했죠. 괜찮습니다. 이런 일도 있는 거죠. 저는 급히 클리닝 서비스를 알아보고 다른 드레스도 준비해드렸습니다. 다행히 30분 만에 모든 게 정리됐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깨져버렸습니다. 프로포즈는 예정대로 진행됐지만 여자분의 표정에는 기쁨보다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한 달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여성분이 혼자 저희 호텔을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팀장님 기억하세요? 한 달 전에 여기서. 네, 물론 기억합니다. 그런데 혼자 오셨네요? 네. 사실 그날 이후로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은 차를 마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와인을 쏟은 일 자체는 별일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남자친구의 반응을 보면서 이 사람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실수했을 때도 저렇게 할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그래서 프로포즈는 받아들였지만 결혼은 조금 더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같은 해 여름 비슷한 상황이 또 있었습니다. 역시 프로포즈 이벤트였는데 웨이터가 샴페인을 따르다가 남자분의 정장에 흘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이런 일도 있는 거죠. 웨이터가 당황하며 사과하자 오히려 그분이 웨이터를 진정시켰습니다. 정말 괜찮다니까요. 오히려 재미있는 추억이 될 것 같네요. 혹시 다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리고는 여자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샴페인 향이 나니까 더 좋은데요? 오늘 기념일인데 딱 맞네요. 여자분이 눈물을 글썽이며 웃었습니다. 그 프로포즈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6개월 후, 그 커플의 결혼식도 저희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지금도 행복하게 살고 계시더군요.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일반적으로 예상치 못한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반응이 그 사람의 진짜 성격을 가장 잘 보여준다고 여겨집니다. 평소에는 이성적으로 행동하던 사람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본능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그때 나오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인 것입니다. 화를 참지 못하는 사람은 평생 작은 일에도 폭발합니다. 차분하게 대처하는 사람은 어떤 위기에도 의지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됩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에서 임원 채용할 때 식사 면접을 한다는 것 아시나요? 일부러 음식을 늦게 내보내거나 작은 실수를 연출해서 지원자의 반응을 본다고 합니다. 한 대기업 인사 담당자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스펙이 좋아도 식당에서 직원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은 절대 뽑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부하 직원들을 괴롭힐 가능성이 높거든요. 밥상에서의 모습이 회의실에서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2020년 초, 한 대기업 그룹 회장님의 아들 약혼식을 준비한 적이 있습니다. 사전 미팅을 위해 두 분이 저희 호텔 레스토랑에 오셨는데 그때 본 모습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90분간의 식사 시간 동안 저는 무심코 두 분의 대화 패턴을 지켜봤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남자분은 마치 혼자 강연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에피타이저가 나올 때부터 요즘 내가 개발하고 있는 사업 아이템이 있는데 로 시작해서 메인 요리가 나올 때까지 25분 동안 쉼 없이 자신의 비전을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엔 갑자기 화제를 바꿔 어제 람보르기니 타고 강남 한 바퀴 돌았는데 하며 자신의 슈퍼카 컬렉션 자랑이 시작됐습니다. 람보르기니에서 페라리로, 페라리에서 맥라렌으로 15분 동안 자동차 카탈로그를 외우는 것 같았습니다. 디저트가 나오자 하버드에서 MBA 할 때 말인데 라며 또 다른 자랑이 시작됐습니다. 교수님과의 일화, 클래스메이트들과의 네트워킹, 보스턴 생활. 20분이 또 흘렀습니다. 커피가 나오고 나서는 우리 아버지 회사가 동남아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데 하며 가문의 사업 계획을 열변했고 마지막엔 지난주에 유명한 배우랑 같이 골프 쳤는데 하며 인맥 자랑까지. 그 사이 여자분은 어떠셨을까요? 고개만 끄덕이며 응, 그렇구나. 대단하네요를 반복했습니다. 마치 고장난 녹음기처럼요. 남자분이 가끔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으면 잘 모르겠어요. 오빠가 결정하세요 라고만 답했습니다. 정작 그녀 자신에 대한 이야기는 90분 동안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무슨 일을 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남자분이 여자분에 대해 단 하나의 질문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뭐하고 지내? 어떤 일할 때 즐거워? 꿈이 뭐야? 같은 기본적인 관심도 전혀 없었습니다. 식사가 끝날 때쯤 남자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약혼식 정말 화려하게 해주세요. 언론에도 많이 나와야 하거든요. 그런데 여자분의 표정은 정말 복잡해 보였습니다. 3개월 후 갑자기 약혼식이 취소됐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나중에 들은 소식으로는 여자분이 약혼을 파기했다고 하더군요. 두 집안이 난리가 났다던데 그때 저는 그날의 식사 자리가 떠올랐습니다. 90분 동안 상대방에게 단 한 번의 관심도 보이지 않던 그 모습이요. 같은 해 가을 완전히 다른 커플을 만났습니다. 평범한 직장인 커플의 결혼식 상담이었는데 두 분의 대화 방식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남자분, 여보는 어떤 드레스가 좋을 것 같습니까? 여자분,
오빠는 어떤 게 좋으세요? 내가 예뻐 보이는 걸로. 남자분, 내가 편한 게 최고지. 그런데 이 색깔은 어떻습니까? 너 피부에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서로의 의견을 묻고 들어주고 배려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식사 중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대방이 말할 때는 진짜 집중해서 들어주고 질문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 결혼식도 저희 호텔에서 열렸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지금도 두 분은 아이 둘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대화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90% 이상을 말하는 관계보다는 서로 비슷한 비율로 대화에 참여하는 관계가 더 지속 가능하다고 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 대한 진짜 관심에서 나오는 질문과 그냥 형식적으로 던지는 질문은 완전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놓고 스마트폰을 보는 사람과 요즘 어떻습니까? 그런데 왜 표정이 좀 피곤해 보입니까? 라고 물으며 눈을 마주치는 사람. 어떤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으신가요? 25년간 수많은 성공한 CEO들을 만나면서 발견한 놀라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공한 리더들은 예외 없이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줍니다. 한 번은 국내 1위 IT 기업 CEO가 저희 호텔에서 임원 워크숍을 했는데 그분의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신입사원이 발표할 때도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고 그 아이디어 정말 참신한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하며 질문을 던지더군요. 나중에 그 회사 임원분께 물어봤더니 우리 회장님은 회의 때 가장 적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대신 다른 사람 의견은 정말 자세히 들어주시죠 라고 하시더군요. 진짜 리더는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들어주는 사람이더군요. 제가 가장 충격을 받았던 순간 중 하나는 2018년 여름의 일이었습니다. 한 국회의원의 후원의 만찬을 담당했는데 그날 저는 정말 소름 끼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무대 위에선 서민을 위한 정치, 소외된 계층을 위한 복지를 열정적으로 외치던 그 정치인이 식사 자리에선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거든요. 야, 물 좀 갖다 줘. 웨이터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명령조로 말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늦습니까? 음식 준비도 제대로 못해? 음식이 5분 늦었다고 짜증을 냈습니다. 김치가 너무 시큼한데? 다른 걸로 갖다 줘. 김치를 한 젓가락 집어 먹더니 인상을 찌푸리며 투덜거렸습니다. 더 가관인 것은 웨이터가 물을 따라주는 동안에도 계속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며 웨이터를 투명인간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은 단 한 번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희 직원들끼리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분이 정말 서민을 위한다고? 무대 위에서 하는 말이랑 완전 다른 사람이네요. 며칠 후 완전히 다른 분을 만났습니다. 직원 20명 정도의 작은 제조업체 사장님이셨는데 회사 창립 10주년 기념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분의 모습은 정말 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웨이터들과 눈을 맞추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물 감사합니다. 정말 고생이 많으세요. 물 한 잔을 받을 때마다 고마워했습니다. 음식 정말 맛있네요. 셰프님께도 안부 전해주세요. 메인 요리가 나올 때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심지어 식사가 끝난 후에는 주방까지 가서 셰프와 직원들에게 직접 인사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저희 직원들의 반응은 저런 사장님 밑에서 일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 회사 직원들은 행복할 것 같습니다. 재미있게도 1년 후 두 분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국회의원은 각종 스캔들에 휘말리며 재선에 실패했습니다. 내부 고발자가 나왔다는 소식도 들렸고요. 반면 중소기업 사장님은 직원들의 아이디어로 신제품을 개발해서
매출이 3배나 늘었다고 하더군요. 약자를 대하는 태도가 결국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권력 차이가 있는 관계에서의 행동이 그 사람의 진짜 인격을 잘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비로소 진짜 모습이 나오거든요. 직장 상사에게는 공손한데 아래 직원에게는 함부로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진짜 모습은 후자입니다. 반대로 직급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은 진짜로 품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성공하는 CEO들과 실패하는 CEO들의 차이를 보면 정말 흥미롭습니다. 어떤 글로벌 기업의 CEO는 회사 카페테리아에서 직원들과 함께 식사하며 청소 직원이 실수로 물을 쏟아도 괜찮습니다.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라며 함께 정리를 도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직원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리더로 기억되죠. 반면 어떤 기업의 임원은 비서가 커피 온도를 잘못 맞췄다고 호통을 쳤다는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그런 회사들은 대부분 직원 만족도가 낮고 결국 경쟁력을 잃게 되더군요. 저희 호텔에서 15년간 일한 베테랑 웨이터 김대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팀장님, 저는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5분 만에 알 수 있습니다. 음식 서빙할 때 보면 다 나옵니다. 어떻게요? 눈을 마주치며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진짜 좋은 사람입니다. 반대로 우리를 투명인간 취급하거나 야, 이봐 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나중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실제로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직원들을 함부로 대하던 손님들 중 상당수가 나중에 사업 실패, 이혼, 각종 스캔들 등의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약자에 대한 태도가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좌우한다는 걸 매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25년간 일하면서 가장 감동받았던 순간은 2019년 겨울이었습니다. 한 80세 할아버지가 손자의 대학 합격 축하 모임을 위해 저희 호텔을 찾으셨습니다. 가족 10명 정도의 소규모 모임이었죠. 식사가 끝나고 나서 그 할아버지의 행동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먼저 냅킨을 정성스럽게 개어서 테이블 옆에 놓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본인이 앉던 의자를 조용히 밀어넣으시더니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테이블을 깔끔하게 닦기 시작하셨습니다. 가족들이 할아버지, 그냥 가요라고 말했지만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분이 기분 좋게 앉으셨으면 해서 그럽니다. 우리가 잘 먹었으니까요. 식사가 끝나고 계산하실 때 할아버지가 저에게 정중하게 인사해 주셨습니다. 오늘 정말 잘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자가 좋은 성과를 내서 이렇게 맛있는 식사할 수 있게 됐네요.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주방으로 가셔서 셰프님들께도 직접 인사를 하신 것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주방 직원들도 깜짝 놀라며 감동받았습니다. 80세 할아버지가 주방까지 와서 인사를 하다니. 더욱 놀라운 것은 그 할아버지의 손자였습니다. 20살 대학생이었는데 할아버지의 행동을 자연스럽게 따라하더군요. 자기도 냅킨을 정리하고 의자를 밀어넣고 저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집안은 대대로 좋은 사람들이 나올 것이다. 하지만 정반대인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어떤 분들은 냅킨을 구겨서 접시에 막 던져놓고 의자를 제자리에 넣지 않은 채로 인사도 없이 휴대폰만 보며 나갑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돈 냈는데 뭘? 치우는 건 직원 일이잖아요. 그런 분들의 자녀들도 비슷했습니다. 어른들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더군요. 일반적으로 마무리 행동은 그 사람의 책임감과 배려심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목적은 달성했는데 그 이후의 행동은 순전히 그 사람의 품성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깔끔하게 정리하고 감사 인사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책임감이 강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며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가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대부분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고 다른 사람의 수고를 당연하게 여기며 감사할 줄 모르는 경우가 많더군요. 감사 표현이 사람의 행복과 관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많은 연구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스트레스를 덜 받으며 더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사실입니다. 25년간 만난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주변에 늘 사람이 많습니다. 감사 인사를 자주 받은 직원들은 그 손님을 더 잘 챙겨드립니다. 자연스럽게 서비스 품질이 높아지고 그 사람 주변에는 늘 좋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둘째, 일이 잘 풀립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어려울 때 누군가 먼저 손을 내밀어 주죠. 셋째, 가정이 화목합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부모와 자식이 서로에게 감사 인사를 자주 하는 가족들은 정말 화목해 보였습니다. 넷째, 건강해 보입니다. 스트레스를 덜 받아서인지 감사할 줄 아는 분들은 나이에 비해 정말 건강해 보이더군요. 2022년 봄, 정말 안타까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 가족 4명이 어머니 생신을 맞아 저희 호텔에 오셨는데 테이블에 앉자마자 아버지와 자녀들이 모두 휴대폰을 꺼내더군요. 어머니가 오늘 음식 맛있네요 라고 말해도 응하고 대답할 뿐 눈은 계속 휴대폰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니? 라고 물어봐도 그냥 뭐 라고 건성으로 대답하면서 손가락은 계속 화면을 스크롤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게 보였습니다. 생신상을 받고도 기뻐하시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